네, 오늘 2부는 뉴욕 IP데스크로 꾸준히 문의되는 주제로 기획을 해보았는데요. 바로 특허, 상표, 침해 피소 시 최적의 항변 및 합의 전략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기업가분들이 소송하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멀리 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이 천국인 미국에서는 이를 사업 위기 관리 요소로 항상 염두에 두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실 때마다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2부 발표를 맡아주실 존 킴 변호사님은 루이스 로카 로펌의 피닉스 애리조나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출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소송 대응 경험까지 아주 풍부하신 분입니다. 그럼 존 킴 변호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경찬, 존 킴 변호사고요. 저는 1994년도부터 특허 변호사로 26년간 넘는 특허, 상표, 저작권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간단하게 오버뷰를 고업을 하면 IP 리티게이션을 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도 뭐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넘게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IP 리티게이션 하게 되면은 회사 쪽에서 그 회사의 그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디스럽티브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회사들은 특히 작은 회사, 중소기업들은 특허나 상표의 그 분쟁으로서 회사가 뱅크럽시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저거 할 거는 맨 처음에 어떤 타입의 IP가 있나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언제 IP 침해가 들어온가, 어떨 때, when does IP infringement occur? 그 세 번째로는 그 소송의 비용과 그 다음에 손해보상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P 리티게이션이 시작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딜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많이 사용하시는 그 intellectual property가 상표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상표는 그 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보면서 이 물건은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거다, 그거를 상징해 주는 게 상표입니다. 이게 어디서 있는 그 상표입니까? LG. 네. 이거는요? 페이스북. 딱 보면 아시죠? 이거는 뭐죠? 오케이. 다 커피 많이 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거는요? No. Yes. Who said that? Okay, you don't count. Sean. Sean, I'm not going to ask you any questions, okay? How about this? You got mail. Yeah, AOL.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어떤 회사에서 이 서비스나 그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를 딱 알려주는 그 상표이기 때문에 상표가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허. 아까 1부 때 특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허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두 가지인데 의장 특허, 기능 특허, 그 다음에 또 많이 보신 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플랜트 특허. 그 플랜트에 대해서도 또 특허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mple로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건 애플 그 아이폰에 나와 있는 디자인 의장 특허고요. 의장 특허는 그 생긴 모습, 그 물건의 생긴 모습을 커버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utility patent
이거는 나이키에서 그 받은 신발을 커버해주는 특허인데요. 이거는 신발을 만드는 방법이나 뭐 신발에 있는 기능을 커버하는 기능 특허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저작권. 저작권은 그 original works of authorship을 프로텍트 해주고요. 이거는 보통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래, BTS 노래 같은 거, 심지어 컴퓨터 프로그램도 커버가 됩니다. 그럼 다음은 그 지금 현재 그 어떤 식으로 분쟁 IP 리티게이션이 가고 있나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2014년 후부터 4년 동안 patent litigation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 작년에 4,060개 케이스가 파일되면서 2019년보다 13%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상표와 저작권은 이제까지 계속 줄고 있는데, 줄고 있다 하더라도 그 파일된 2020년도에 파일된 케이스들이 3,778건이거든요. 그래서 14%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많은 케이스들이 지금 파일되고 있고요. 지금 그 많이 그래도 상표 리티게이션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중국에서 그 counterfeit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mass counterfeit 케이스들이 시카고에 있는 페더럴 디스트릭트 코트에서 많이 파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92건이 3,778건에서 592건이 16% 되는 건들이 그 파일돼서 많이 파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트 케이스들도 2015년, 2018년 후에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 특허 침해는 언제 생기냐? 그 고객과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물어보는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특허 그 infringement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개는 literal infringement라고 그러거든요. 이 literal infringement는 뜻이 뭐냐면은 그 특허를 보면은 청구 사항들이 있는데, 그 청구 사항에 나와 있는 그 엘리먼트들을 다 그 기계나 물건에 있으면은 literal infring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특허의 청구 사항이 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연필과 그 다음에 eraser, 그 연필에 붙어 있는 eraser가 그게 청구 범위라고 그러면은 이 물건은 지금 현재 연필인데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은 그 특허에 나와 있는 엘리먼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인프린지먼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틀린 점이 약간 있다 하더라도 특허 침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시츄에이션은 이거를 infringement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ce라고 그래서, 그래서 한 개가 똑같지 않을 경우에는 않고, 그렇지만은 큰 틀린 점이 없어서 substantially equivalent 할 경우에는 infringement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구사항에서 두 엘리먼트 A, B를 못으로 박았다. 그런데 그 침해해온 그 물건은 A, B와 못이 아니라 스크루로 됐을 경우에는 그 틀린 점이 있잖아요. 네일과 스크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만약에 못과 스크루가 똑같은 기능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이거 되게 심플리파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똑같은 기능과 똑같은 방법 그리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는 이거는 법정에서 infringemen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equivalent 하기 때문에 infringemen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표로 이제 넘어가면은, 상표의 침해는 그 두 상표가 만약에 컨슈머의 그 혼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침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맥도날드라고 있는데 그 햄버거 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맥이라고 해서 MAC라고 해서 만약에 팔게 될 경우에는
그거를 고객들이 그 컨슈머들이 보고 이거는 맥이지만은 맥도날드에서 나오는 햄버거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게 침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작권은 그 work가 substantially similar 할 때는 이제 copyright infringement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litigation이 어떻게 보통 IP litigation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이제 물건을 사업을 하시고 서비스를 팔고 제품을 팔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cease and desist letter가 이제 날라오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demand letter죠. 이제 우리가 특허가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상표 권리가 있으니까 이 파는 물건들을 팔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편지가 날라오는데 근데 어떨 때는 편지가 안 오고 그대로 그냥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cease and desist letter 왔을 때 이때가 이제 소송을 막는 찬스의 첫 번째 찬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츄에이션 있을 때는 그 변호사하고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이거를 막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cease and desist letter가 온 후에 만약에 이게 막지를 않았으면은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송이 이제 소장이 이제 파일되고 그 후에 21일 만에 소장이 이제 파일되고 그 디펜던트한테 이게 설브가 되거든요. 설브가 되면은 20일 안에 그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motion to dismiss를 파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은 시간을 놓쳐버리면은 이게 default judgment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꼭 지키고 변호사와 얘기를 잘 해서 이 respond를 timely file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pleading stage가 이거를 pleading stage라고 그러는데 complaint file 되고 그 다음에 그 answer가 그 defendant가 answer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pleading stage는 끝나고 그 후로 이제 discovery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discovery가 많이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소송을 하게 되면은 discovery가 소송에서 제일 큰 그 파트를 저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 1년에서 2년 아니면 2년 넘어서 3년 더 컴플렉스한 케이스는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그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거진 70% 이상이 이 디스커버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걸 하게 되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회사 그 운영하는데 굉장히 disruptive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디스커버리를 하면서 뭐 interrogatory라든지 그 written question들이 날라오고 그 다음에 또 진술 선언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그 deposition이 하려고 오고 officer들 depose 되고 그런 변호사들 만나서 그 준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이거를 디스커버리를 잘 하셔야지 이길 수 있는 찬스가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커버리를 하면서 이때도 또 expert, technical, 이거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very technical 하기 때문에 technical expert를 또 이 discovery 상에서 retain해서 그 사람의 opinion을 받고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expert를 사용해서 좋은 증거물을 찾고 만들 경우에는 재판 가서 이길 찬스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디스커버리가 끝난 후에는 재판 가기 전에 미국에서는 summary judgment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페이퍼로 써서 재판을 해서 그 live witness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재판을 해서 글로 변호사들이 써서 이거를 저지한테 파일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기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그 저지가 디시전을 디나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재판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재판을 한 후에 이긴 진 사이드가 이제 어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필하는 기간도 보통 한 1년에서 2년. 그러니까 총 보면은 진짜 미국에서는 제가 외국 변호사들하고 종종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외국 변호사들이 제일 컴플레인 하는 게 미국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지금 4년, 5년. 그래도 이제 빠른 리티게이션이 빨리 되는 데도 있거든요. 이스턴 디스트릭 오브 텍사스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빨리 되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기간이 2년, 3년, 4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IP infringement damages 손해보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특허의 경우 특허는 특허 오너가 이기면은 이제 reasonable royalty 그래서 그 licensing situation 같은 데서 그 물건에 뭐 5%라든지 그렇게 계산을 해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세일즈를 그 디펜던트 때문에 잃어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loss profit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의장 특허의 경우에는 그 인프린저의 그 프로핏을 또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patent owner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침해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damage가 3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보통 damage가 $1 million 일 경우에는 이게 willful infringement는 damage가 3배로 되기 때문에 $3 million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변호사비도 물어줘야 돼요. 상대방 변호사비. 상대방 변호사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이것도 특허 끝까지 가게 되면은 $1 million 넘습니다. 그래서 그 willful infringement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손해보상과 변호사비가 굉장히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상표의 손해보상을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infringers 그 profit을 받을 수가 있고요. 꼭 받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 그 IP litigation 소송되면은 그 IP 오너들이 이 상대방의 그 profit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가짜 counterfeiting일 경우에는 그 statutory damage라고 있어가지고 그게 100만 불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100만 불에서 200만 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injunction, attorney's fee 여러 가지 그 나가는 게 많습니다. 카피라이트 경우도 비슷하고요. 그 카피라이트는 또 유니크해가지고 statutory damage가 750불에서 3만 한 개당, 한 건당. 그래서 만약에 노래를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다운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카피라이트 인프린지먼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소송이 됐다, 소송이 안 되지만은 소송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750불에서 3만 불까지 손해보상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또 의도적으로 했으면은 이 비용이 1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인정션도 있을 수 있고, attorney fee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damage들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infringement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제 litigation의 expense를 보시면은 특허 분쟁에서 비용은 만약에 100만 불 아래 그 손해보상이다. 그러면은 끝까지 가게 되면은 트라이얼하고 어필까지 하게 되면은 90만 불 비용이 들어가고 변호사비하고 거기에 대한 그 expenses. 제 경험으로는 이 인포메이션은 AIPLA 2002년, 21년 그 이코노믹 서베이에서 나온 건데 이 average를 하는 건데 제 experience로는 90만 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디스커버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년, 2년, 3년씩 가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가는 비용들이 90만 불 훨씬 더 넘는 것 같아요. 제 experience로는. 그리고 그 손해보상이 1 million에서 10 million까지 될 경우에는 2.5 million 달러가 변호사비하고 다른 litigation expense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훨씬 더 많아지고 또 상표는
320만 불까지 될 수도 있고 더 커지면은 50만 불, 또 그 외에는 또 더 많아지고 또 copyright infringement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이 35만 불, 1.2 million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0 million 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클라이언트들을 저희 상담을 드리면은 이 리티게이션을 소송에 오게 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특히 또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제가 emphasize 하는 거는 이 infringement를 하지 않으면은 you don't get sued. 그래서 먼저 제가 제일 recommend 하는 거는 그 제품, 새로운 제품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걸 팔기 전에 거기에 대한 IP investigation을 하셔서 이거를 클리어런스를 받고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 freedom to operate, 특허 조사를 하는 거죠. 특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변호사의 의견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통 제 익스피리언스는 2만 불에서 3만 불. 아주 더 컴플리케이트하고 더 크라우드 필드에 가게 되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상표의 경우는 굉장히 비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표 사용하시기 전에 꼭 그 상표 조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full search를 하시고 그 상표를 사용을 하시면은 상표 분쟁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보통 변호사들이 차지하는 게 2,000불에서 3,000불 사이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IP 인베스티게이션 한 후에 변호사의 그 의견을 이제 written opinion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요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뢰로 willful infringement 하게 될 경우에는 그 특허일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이 3배로 늘어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변호사비도 물어준다고 그랬는데 이 opinion counsel을 받을 경우에는 non-infringement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받게 될 경우에는 willful infringement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willful infringement에 대한 그 손해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비를 막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무슨 새로 제품 사업하시면서 새로운 제품 있거나 아니면 상표를 하실 경우에는 이런 거를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IP 인슈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를 당하면은 인슈런스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물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이 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IP 그 인슈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IP 인베스티게이션도 하셨고 다 클리어런스 오피니언도 받았는데 수가 들어왔어요. 그럴 때가 또 있거든요. 그 오피니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개런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미스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의견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IP 오너가 생각에 우리 특허 침해한다 아니면 상표 침해해야 들어왔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cease and desist letter를 보내서 그 소송이 시작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소송이 됐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제일 recommend 해드리는 거는 좋은 변호사를 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cease and desist letter를 받으실 때 먼저 선정을 하시고 그 후에 이제 보통 cease and desist letter를 받으시면은
언제까지 이거를 답변을 달라는 그런 그 디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typically 말하게 되면은 이 상표랄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상표에 사용된 그 제품에 거기에 대한 어카운팅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달라고 저걸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디맨드를 다 들어줄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날짜에 된 날짜까지 이거를 리스폰드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리티게이션에 갈 찬스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슨 디스레를 받고 협상이 안 돼서 컴플레인이 파일됐을 때 또 변호사를 일단 변호사를 선정했었으면 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컴플레인이 그냥 시슨 디스레터 없이 파일됐을 경우에는 그때 변호사를 선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21일 만에 리스폰드를 해야 돼요. 제가 26년 동안 프랙티스를 했는데 이 하루 전날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좀 빨리 해달라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할 수는 있으나 그날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앤서를 준비해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상대방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지금 금방 리테인 됐으니까 이거 시간을 더 달라. 그러면 이제 익스텐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변호사가 빨리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그쪽 상대방 변호사가 없어서 컨택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은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들하고 같이 연락을 해서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레인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폴트 저지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디폴트 저지먼트가 들어가면은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많아요. 이거를 콜트에 파일해가지고 모션 투 베이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디폴트 저지먼트는 쉽게 어보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21일 만에 변호사와 이 답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으신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리티게이션이나 아니면 시슨 디스미스 레터가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리티게이션 홀드 갖고 있는 다큐멘트나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 그런 것들은 다 프리저브를 하셔야 돼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전화를 바꾸실 때 그것도 거기에 대한 텍스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다 프리저브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딜리트 되거나 디스트로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법원에서 샌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소송이 시작돼서 이제 답변을 하게 되면은 answer를 파일하기 전에 보통은 이제 motion to dismiss라고 그거를 파일하거든요. 그래서 motion to dismiss를 파일하게 되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failure to state a claim, 그래서 12b6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상대방 IP 오너가 IP에 대한 클레임을 제대로 클레임을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파일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기기가 굉장히 보통 힘듭니다. 될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motion to dismiss를 파일할 때 또 다른 procedural challenge가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게 complaint이 파일되면은 이게 personal delivery를 보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process server를 hire해서 그 사람이 디펜던트 집에 가거나 아니면 회사에 가서 이걸 직접 delivery 해주는데 외국에 있는 회사 경우에는 또 international convention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international convention은 핵 컨벤션인데 이 핵 컨벤션에 대해서 procedure를 follow해서 serve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메일로 날아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변호사한테도 이게 설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퍼스널 딜리버가 되지 않고 아니면 헤이그 컨벤션에 팔로우 되지 않고 이게 서비스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서비스가 improper 하기 때문에 이거를 디스미스 해달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는 하도 외국에서 와서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져서 법원에서 이런 다른 식으로 핵이나 아니면 퍼스널 딜리버리 없이
그 외국에 있는 그 회사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 한 개, 인레이, 원플러스텍, 이 케이스는 이 디펜던트가 중국에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변호사한테 서브를 하고 그 중국에 가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헤이그 컨벤션에 팔로우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 코트에서 이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제는 어떤 디펜스들이 있는지를 좀 리뷰를 해볼까요?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게 non-infringement, 그러니까 그 침해를 하지 않았다. 이 침해하는 거는 그 IP 오너, plaintiff가 이거를 프루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만약에 plaintiff가 이거를 증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이 IP 케이스나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 이 non-infringement 이슈에 대해서 그 defendant가 이기면은 이 포인트에 대해서 많이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특허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상표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 특허가 invalid하다 아니면 상표가 invalid하다 그래가지고 이 invalid된 한 특허나 아니면은 상표는 침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의 디펜스고요. 근데 이거를 레이즈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를 증명하는 그 burden은 그 디펜던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기기는 약간 힘듭니다. 이길 수는 있어도 그 non-infringement는 이기가 더 쉽고 invalidity는 더 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그 디펜스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제 물건을 보시면은 아마 아이폰도 있을 거예요. 전화 같은 거 보시면은 거기 인스트럭션 매뉴얼을 오픈해 보시면은 covered by US patent number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저기 patent notice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노리스하고 그다음에 또 이 셈보 많이 보셨죠? R하고 로고. 이거는 이제 상표가 등록됐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이 노리스를 특허에는 patent notice, 그 상표에는 그 R with circle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왜 쓰냐 하면은 이거는 constructive notice를 주거든요. 그래서 누가 수를 당했어요. 근데 말하는 게 나는 이거를 모르고 사용을 했다. 그래서 손해보상을 주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데 constructive notice를 주게 되면은 그런 argument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constructive notice가 있는가 없는가를 꼭 알아보시고 만약에 없으면은 제가 experience가 있는 게 한 3년 전인가 이 특허 소송이 왔는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상대방에서 요구한 게 뭐 몇백만 불이 넘었거든요. 손해보상을.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constructive notice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디펜던트가 특허에 대해서 날부터 이제 손해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cease and desist letter를 받았던가 아니면은 그 컴플레인이 파일된 날짜부터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받고 물건을 바꿨기 때문에 손해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세ttlement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표하고 저작권 사이에는 또 fair use라고 그런 디펜스가 있는데 상표를 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컴페러에 대한 상표를 컴페어했어요. 물건을 회사 쪽에서 그럴 경우에는 fair use라고 그래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허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이 특허는 법원에서 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명하는 burden은 챌린지 하는 사람한테 있고요. 거기다가 또
standard proof, 는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라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civil case를 되면은 51%를 프루브하면 되는데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는 그보다 훨씬 더 높게 70%, 80% 거기까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특허 분쟁이 있으면은 배심원들이 이거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심원들은 그 발명가들이 들어오면은 발명가한테 굉장한 데퍼런스를 줘요. 그리고 또 특허청에서 이거를 받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이거를 리뷰를 하고 특허를 줬기 때문에 어떤 clear한 convincing evidence가 없으면은 이거를 특허 주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법원에서는. 근데 2013년부터 특허청에서 PGR하고 IPR이라는 프로시저를 새로 시작했는데 이 프로시저에서는 특히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특허 주기는 그 레이시 거진 한 80%의 케이스들을 특허청에서 재심판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퓰러했거든요. 요즘 와서는 그렇게 쉽게 invalidate 되지 않는데 그래도 법원에서 죽이기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해서 수 당하실 때는 IPL이나 PGR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들을 많이 represent 하는데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100만 불 끝까지 가게 되면은 5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에서는 그만큼 할 능력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레코멘드를 많이 해드리는 거는 이거를 빨리 협상을 해서 세ttlement를 하자. 그러면은 일단 무슨 뭐 비용을 손해보상을 조금 주던가 아니면은 좋은 협상을 해서 이걸 하면은 변호사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협상을 좋게 밀어가려고 그러면은 상대방 쪽하고 좋은 관계를 이 소송이 되면 관계를 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은 협상을 하기가 굉장히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거는 이 cease and desist letter가 날아왔을 때 이때 이거를 이제 물건이나 침해해온 물건이나 아니면 상표를 빨리 이제 중단하는 거죠. 중단하게 되면은 그래도 중단함으로써 good faith, you're showing your good faith to the plaintiff. 그리고 또 cease and desist letter를 보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willful infringement를 하기 위해서 IP 오너가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cease and desist letter를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만약에 침해를 해왔으면은 그냥 보통 침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willful infringement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거를 중단하시던가 상표 사용을 중단하시게 되면은 이 willful infringement가 를 맞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travel damage라든지 enhanced damage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단했다 해서 중단함으로써 어떤 분들은 중단했으면은 이게 상대방에서 내가 중단했기 때문에 이 침해해온 거를 acknowledge 하는 거다. 그거는 법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시는 거는 맨 처음에 cease and desist letter를 받거나 소송이 시작되면은 이거를 중단하는 거를 seriously consider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단하게 되면은 이제 상표를 바꿔야 되고 아니면 그 제품을 모양을 바꿔야 되겠죠. 제가 이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이제까지 25년 동안 하면서 많은 케이스들 중에 그러니까 cease and desist 편지를 보내고는 이유 아니면 소송을 시작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목적은
그 IP 오너 쪽에서 보면은 이거를 물건을 파는 거를 중단시키거나 상표 사용을 하는 거를 중단시키는 거를 그 제일 원하거든요. 뭐 손해보상도 받으려고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저희 쪽에서 그 수당한 사람 쪽에서 그러면 상표 판매 중단 아니면은 상표 사용 중단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협상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밀고 또 인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인벤토리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인벤토리를 그쪽 상대방하고 협상을 해서 이거는 인벤토리를 클리어하고 그 대신 이제 중단하는 그 조건으로서 그 손해보상은 더 이상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저희가 세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되지가 꼭 항상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물건이 너무 잘 팔리고 프로핏이 많고 계속 팔리기 때문에 이런 이 스트래티지를 사용하기가 힘들 때도 있지만은 많은 그 시츄에이션에 이렇게 많이 세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변호사 비용 많이 줄이고 손해보상 줄이려면은 이런 식으로 그 세트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슨 디스트 레터가 오던가 아니면은 그 소장이 날라왔을 때 그 상대방 쪽에서 얼만큼 물건을 팔았냐, 얼마에 팔았냐, 프로핏 마진이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을 다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물건을 많이 안 파시고 했을 경우에는 그걸 보여줘도 상관이 없지만은 이거 만약에 이 파신 게 뭐 프로핏이 $1 million 되고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보여주면은 그 이제 손해보상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제 클라이언트들한테 레코멘드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틀먼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를 이런 어카운팅 인포메이션을 보여주지 않고 그 전에 이거를 세틀을 하자. 어떨 때는 그렇게 꼭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쪽 상대방에서 이거를 요구해서 이걸 안 받으면은 세틀을 하지 않는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소송이 들어왔으면은 그 IP 오너가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스커버리 그 스테이지에 가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없이는 요구했을 때 안 주겠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꼭 안 주고 해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근인가 한 1년 전에 이 IP 오너를 레프레젠트해서 그쪽 상대방을 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를 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게 그쪽 컴페러가 되게 fierce한 컴페러였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얼만큼 파는 그 내용을 달라. 근데 그쪽에서 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는 cease and desist letter를 주지 않았거든요. 주지 않고 그냥 저희는 파일을 해서 벌써 케이스가 들어가 있어. 상표하고 특허 케이스였는데 그게 벌써 파일되어 있기 때문에 너네들 우리한테 이거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를하지 않고 리티게이션으로 가겠다. 우리는 할 일을 벌써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지는 그쪽 상대방에서 그 앤서를 파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이거 주지 않으면은 이 리티게이션을 계속 가기 때문에 이거 안 주면 우리는 세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그쪽에서 받아보고 그래서 얼만큼 파는 거를 파악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보상이 얼만큼 된다는 거를 알아내서 이거를 요구해서 받아서 세를한 적이 있습니다. 몇 시쯤 돼요? 50분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확실하게 제일 중요한 건 또 중요한 점은 covenant not to sue. 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IP 오너한테 이걸 프로미스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전에 팔았던 물건 등에 대해서 릴리스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지 않고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셀을 하면은 또 나중에 또 수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 똑같은 물건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상표를 바꾸던가 아니면은 제품을 그 기능을 바꾸던가 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받기는 힘들지만은 그 상대방에서 이 change된 상표나 제품에 대해서 infringement 하지 않는다는 그 acknowledgement을 받으면은 좋습니다. 어떨 때는 이 라이선스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쪽에서. 그래서 라이선스를 받아라. 아니면 라이선스를 그래서 1년에 뭐 한 물건 팔 때마다 5%를 달라. 6%를 달라. 7%를 달라. 뭐 그렇게 해서 그 세려될 때도 있고요. 또 미국에 물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려고 그러면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또 팔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손해보상이 생길 수 있을 경우에는 IP 오너가 그 권리가 없는 나라에 오스트레일리아 만약에 그런 나라에 물건을 보내서 팔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거는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벌써 만들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보상은 벌써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꼭 법적으로 이게 셀을 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레벨 상에서 이거를 셀을 하는 거예요. RP 오너하고. 그래서 비즈니스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이 세르먼트를 하는데 혹시 또 그 IP 오너한테서 물건을 서플라이 받는 거. 그 IP 오너가 매니팩처러면 거기 그쪽에 가서 물건을 한국에서 갖고 오는 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 미국에서 파신 분한테 받는 거고요. 그래서 세르먼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셀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가게 되면은 변호사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offensive를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말에 the best offense, best defense is a good offense.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공격을 시작해서 그 상대방이 그 세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그 디펜던트 쪽에서도 변호사 비용이 들지만은 그 IP 오너 쪽에서도 똑같은 비용 아니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사이즈가 비슷할 경우에는 이 스트래티지 공격을 하면은 셀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쪽 상대방 회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큰 회사일 경우에는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몇 가지 example 한 개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그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 여기서 6개의 특허를 소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개의 특허를 갖고 IPR을 시작을 했어요. 그 소송이 되자마자. 그래서 그 IPR은 그 이제 특허청에 가서 재심사를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그 IPR을 리퀘스트를 해서 한 후에 그 판사한테 이 리티게이션을 스테이 해달라고 리퀘스트를 해서 스테이가 됐어요. 그래서 1년 안에 그 저희가 IPR 케이스를 이겨서 이기고 그 후에 또 이게 페더럴 서킷까지 가서 어필이 돼서 이기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리티게이션이 홀드됐기 때문에 그 리티게이션에 대한 소송 비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후로 그 IPR 비용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 좋은 결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일 경우에는 IPR, PGR을 꼭 생각하세요. 또 특허, example number 2. 특허일 경우에는 특허 프로시저가 굉장히 complicated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특허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이제 claim construc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보통, litigation이 시작되면은 1년 후나 뭐 1년 반 후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그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 소송을 당해서 보니까 한 클레임 엘리먼트가 굉장히 이거를 저희가 그 인터프레트 하는 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소송이 금방 끝날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스테이터스 컨퍼런스 갔을 때 그 저지한테 리퀘스트 한 게 요 한 이슈에 대해서 빨리 그 클레임 컨스트럭션을 해달라고 그래서 3개월 안에 소송이 된 지 3개월 안에 클레임 컨스트럭션 히어링을 하고 6개월 후에 저희가 이겨서 6개월 안에 특허 소송이 되자마자 6개월 안에 이 패턴이 디스미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도 근데 이런 거는 모든 케이스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케이스를 보고 스트래티지를 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상표 분쟁에 있어서 summary judgment를 discovery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 일찍 해서 dismiss를 받은 적도 있고요. mistakes to avoid. 그러니까 빨리 컴플레인에 대해서 respond를 하지 않으면은 default judgment가 나오니까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없이 셀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아주 나쁜 결과로 셀을 낼 수가 있고, 한 6개월 전에 저희 고객이 있었는데, 자기 혼자서 텍사스에 있는 변호사하고 셀을 네고시에이트해서 저희한테 왔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쪽 상대방 변호사가 이거는 변호사한테 가서 한번 의견을 받아보라고 그렇게 레코멘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왔거든요. 보니까 너무너무 나부적 조건으로 이게 써 있는 거예요. consent judgment. 그러니까 보통 셀을 하게 되면 세르먼트로 하는데 judgment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고객이 회사를 다른 회사에 팔게 되는데 팔지 못하게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나쁜 조건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 고쳐가지고 그래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했는데 혼자서 하시려고 그러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한테 damaging한 스테이트먼트도 할 수 있고 혼자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했으니까 나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하고 클라이언트의 프리비리지를 또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우리 변호사한테 의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줄 알았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변호사, 클라이언트, 어터니 클라이언트 프리비리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좋은 변호사를 리테인 하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변호사가 어떤 엑스퍼티스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표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특허를 하게 될 경우에는 특허를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일을 했나? 하신 케이스들, billing rate, 그리고 reputation하고 다른 분들의 recommendation. 왜 experienced 된 변호사가 채용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IP 케이스들은 보통 케이스보다 굉장히 더 스페셜라이즈한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프로시저가 되게 complicated 되기 때문에 꼭 experienced 된 IP 변호사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로펌을 사용하게 되면은 상대방 쪽에 credibility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작은 혼자서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 쪽에서 깔본다고 그러나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툴러서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씀으로써 제가 이제까지 몇 가지 example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favorable한 outcome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